네, 여러분 11주차 수업 2차 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이제 퇴고하기에서 다듬어 쓰기 진행을 하고 있죠. 1차 시 영상에서 전반적인 이제 글 전체 검토, 그 다음 단락별 검토, 뭐 문장별 검토, 이 단계를 어떻게 수정을 하고 검토를 해가는 건가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2차 시 영상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만 들으니까 좀 감이 안 오죠. 어떻게 검토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좀 모호해요,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록에도 좀 정리를 해놨지만 어떻게 글이 달라졌는지 좀 눈으로 보면은 좀 더 감이 오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예문 1번, 2번, 3번은 같은 글이에요. 같은 글을 고칠 때마다 어떤 식으로 고쳤는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같은 주제의 같은 글인 거지. 근데 어떤 식으로 고쳤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 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치면 이렇구나. 이런 거 여러분 비교가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예문 1번, 이런 강의록으로 보셔도 되고, 이거 PPT로 보셔도 됩니다. 예문 1번 보면, 지상 위의 모든 존재론자들이 겪는 한결같은 갈등은 일회적이며 따라서 덧없는 삶에 대한 가치 부여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산이나 강, 해, 달 등 불변하는 자연물에 대한 인간들의 뿌리 깊은 동경은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성을 획득하려는 열망에서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간적으로 삶이 시작된 최초의 지점으로의 회귀를 꿈꾸는데 그것은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생존은 결코 진흙탕성의 몸부림을 벗어날 수 없다는 비극적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부조리하며 또 현실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가 아닌 상상력의 힘을 빌어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오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화적이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생명이 처음 잉태되었던 곳, 어머니의 자궁속 같은,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이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빛이었고 바람이었으며 부드러운 풀잎이었던 태초의 낙원으로의 회귀를 꿈꾸는데 삶의 안온하고 완벽한 공간인 자궁이나 낙원의 이미지들은 혼탁한 현실을 통과하면서 유사한 다른 이미지들로 일그러지고 변용되어 나타난다. 수평적 삶의 닫힌 굴레에서 일탈하여 수직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영원성을 획득하려는 존재론자들이 그러므로 원형 상징들을 매개로 하여 초월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시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읽히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 다 읽었어. 자,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죠? 어때? 솔직히 얘기해주면 내가 인정하자면 나는 마지막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시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읽히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마지막에 밝히기 전까지는 이게 시 얘기하는 건지도 몰랐어. 어때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이게 비문도 없고 맞춤법 틀린 것도 없고 딱히 문제가 없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 단 한 줄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인간의 뿌리 깊은 동경은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성을 획득하려는 열망에서 촉발됐다. 그러한 노력은 시간적으로 삶이 시작된 최초의 지점으로 회귀로 그래서 다시 읽고 고민하고 하나하나 더듬어서 읽어가다 보면은 대충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우리가 가독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문장을 길게 쓰거나 과도하게 어렵게 쓰거나 복잡하게 쓰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한 번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다는 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좋은 글이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글이 되었고 그냥 글 자체가 뭔가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주기에 너무 좋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 단점이 뭔지 알아? 주제가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독자는 그러니까 작가는 자신의 글을 쓴다 하더라도 독자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독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어. 자, 그래서 그게 사실 이 글이 가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문 2번에서는 한 번
퇴고했어. 아마 뭐 좀 시간이 지난 다음 날이나 좀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인지를 해서 그런지 예문 2번에서는 1번에서 불필요한 부분, 과도한 것들, 반복되는 것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제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조금 빼서 좀 줄여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자, 같은 글을 줄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존재론자들이 겪는 갈등은 덧없는 삶에 대한 가치 부여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불변하는 자연물에 대한 인간들의 동경은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영원성을 획득하려는 열망에서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간적으로 삶이 시작된 최초의 지점으로의 회귀를 꿈꾸는데 인간의 생존은 결코 몸부림을 벗어날 수 없다는 비극적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부조리하며 또 상상력의 힘을 빌어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오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화적이다. 공간적으로는 생명이 처음 잉태되었던 곳, 태초의 낙원으로의 회귀를 꿈꾸는데 자궁이나 낙원의 이미지들은 혼탁한 현실을 통과하면서 유사한 다른 이미지들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삶의 닫힌 굴레에서 일탈하여 영원성을 획득하려는 존재론자들이 원형 상징들을 매개로 하여 초월을 꿈꾸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시가 우리에게 읽히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자, 1번에서 과도하게 긴 문장을 조금 줄이고 또 뭔가 수식이나 장황하게 늘어지는 설명들을 좀 줄여서 1번보다는 훨씬 간결하고 한 번에 그래서 일단 2번은 그래도 1번에서는 몰랐던 의미 무슨 얘기 이 시에 이게 핵심일 거 아니야. 그의 시가 우리에게 읽히는 까닭을 우리가 1번에서 몰랐단 말이야. 그의 시가 왜 읽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가 됐단 말이야. 뭐라고? 그의 시가 왜 읽힌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서는 다소 조금 모호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번보다는 그런 이유로 그의 시가 잘 읽히는구나 라고 하는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이제 추출이 되죠. 그래서 2번은 조금 너무 어려운 문장이나 아니면 좀 단어 어휘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장황한 표현 같은 것들을 줄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것도 아직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교수님 저 예문 2번도 아직 확실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모호한데요. 어려운데요. 라고 그럴 수 있어.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제 다시 한번 고쳤습니다. 이제 예문 3번은 거의 불필요하고 전문적인 표현들을 다 평범하게 평이하게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예문 3번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내용이 짧아졌어. 여러분 길게 쓰는 게 제가 그랬죠. 차라리 짧게 쓰는 게 낫지 길게 쓰면서 불필요한 표현, 과도한 표현, 인위적인 표현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표현 했던 말 또 하고 이럴 거면 오히려 그래서 글은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딱 의미 있게 응축돼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딱 하는 게 글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니까 문과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최단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파르마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최단 거리를 찾아가는 게 문과에선 전혀 통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장도 가장 적절하게 최대한 수식을 제거해서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최소한의 거리를 찾아가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 가장 완성도 있는 예문 3번을 보여드릴 건데 예문 3번의 특징이 일단 어려운 말 다 뺐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절반 예문 1번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 자,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현재의 삶을 매우 덧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첫 문장부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거기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이러한 회의는 흔히 자연물에 대한 동경과 열망으로 나타난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한 노력은 시간적으로는 삶이 시작된 최초의 지점, 공간적으로는 태초의 낙원을 향한 회귀 욕구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 욕구는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서 비롯된 부조리한 것이며 상상력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신화적인 것이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아. 시인이 시를 쓸 때 회귀 욕구를 담은 낙원이나 자궁 등의 이미지들은 유사한 다른 이미지들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나는 이 부분도 좀 고쳤으면 좋겠어. 가령 시인들이 시를 쓸 때 회귀 욕구를 담은 낙원이나 자궁 등의 이미지들은
자건들의 이미지, 유사한 변형 이런 거는 표현 말고 유사한 다른 이미지들로 뭐 대체된다, 대체되기도 한다, 아니면 다른 이미지들로도 나타낼 수 있다. 꼭 변형이라는 단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좀 욕심을 부리자면 그 변형도 좀 어렵잖아. 시인들은 그 원형 상징들을 매개로 하여 다친 삶의 굴레로부터 초월을 꿈꾸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시가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예문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나아요? 두말할 여지 없이. 그치? 3번이 한 번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고, 또 굳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 번 앞에서 했던 내용을 또 나오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 제거를 해줬죠. 그래서 정확하게 작가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손쉽게 전달력 있게 잘 정리한 게 예문 3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글이 좋은 거구나, 혹시 나의 글은 좀 과도하게 장황하거나 그런 어떤 그 최단거리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 건 없나를 계속 이제 여러분 이제 퇴고할 때 다시 검토를 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시를 들어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좀 퇴고를 하거나 고쳐 나가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봤다면 이제 마지막 검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면 되는지 마지막 검토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큰 글을 다 수정을 해봤고, 문단별로도 수정해봤고, 그리고 문장별로도 수정을 하고, 어휘 단계, 단어죠. 단어 단계에서도 뭐 맞춤법이라든가 표현에 대한 단어들 수정을 해봤다면, 이제 마지막 검토를 할 때가 됐는데, 이것도 제가 추천하는 어떤 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면 다르게 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읽는 건 내가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나, 외부의 글이 아니라 이미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글일 수밖에 없는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누가 읽어주는 것처럼 내 바깥에서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색한 부분이 더 눈에 잘 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퇴고하기 단계에서 좀 효과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거라고 하는데, 소리를 내서 내가 크게 읽어봤을 때 내가 다시 내 글을 이 바깥으로 소리로 들으면서 이런 오류가 있었구나, 내가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가 좀 와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 해보세요. 저도 좀 몇 번 해봤거든요. 내가 쓴 글이잖아. 오글오글해서 못 들어주겠어. 엉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소리내서 읽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글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은 내용이죠. 아예 녹음기를 대고 뭐 이거 이렇게까지는 조금 귀찮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서 이 책에서는 녹음을 해서 읽어보면 더욱 좋다. 호흡이 길어지거나 서술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문장이 있으면 그것은 대부분 잘못된 문장이다라고 하면서 녹음기로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녹음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땐 내 글과 거리두기, 내 글의 객관화 작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 글을 조금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소리를 이제 좀 이 녹음을 해서 읽으면 다른 사람. 여러분 혹시 내가 부른 노래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어? 그럼 막 내 노래의 단점.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보컬 수업 받을 때 녹음해서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불렀을 때랑 다른 게 막 들리고 막 어떤 부분에서 못 들어주겠고. 여러분 글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가끔 내가 어떤 형식으로 말하는지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녹화해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눈을 되게 많이 깜빡이는구나. 내가 손짓발짓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약간 한쪽으로 기우뚱 짝다리를 짚는구나. 나도 몰랐던 내 습관은 이렇게 다시 거리두기를 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글도 녹음을 해서 듣다 보면은 그 나의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뭐 우리의 이번 글쓰기 토템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좀 중요한 글,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 녹음해서 읽어보는 거, 뭐 요즘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 다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자, 녹음한 것을 다시 틀어 들어보면 어느 부분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지를 설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이 부분을 잘 안 읽혀, 자꾸 걸려, 쉽게 얘기하면 가독성이 안 좋은 거죠. 그럼 그 부분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라서 요 마지막에 녹음하는 방법. 또 이제 좋은, 여러분 나중에 진짜 중요한 글씨가 있으면, 그리고 사실 이건 딴 얘기인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학교 이제 지도 교수님이 주례를 보실 일이 있는데, 처음 주례를 보실 때 주례 원고를 써놓고 이제 주례를 읽는 거를 녹음한 다음에 들어보셨대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왜냐면 주례사는 나름 누군가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례 인사를 이제 주례사를 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녹음해서 들어보고 막 하면서 내가 이 부분 되게 처지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 문장은 되게 지루하구나, 진부하구나. 뭐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좀 보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지도 교수님이라면,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이라면 나름 국문과 교수님이시겠죠. 그렇게 그런 분임에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글을 써오고 강의를 해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녹음해서 들어보면 자신의 단점과 악습관이 더 잘 보이고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렇게 꼭 필요한 이런 글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제가 여러분이 강의로 올려드릴 때 다양한 글쓰기 책들에서 참고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패트릭 하트웰이라는 사람이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좋은 책이, 재미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다듬어 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점검표가 있길래 요거를, 자, 솔직히 얘기하면 나머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퇴고할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개괄적인 설명이었다면, 요거는 정말로 딱 지금까지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눈에 표로 보여주는 점검표야. 그래서 점검표지. 지금까지 제가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점검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적사항 같은 거 좀 본인 글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쭉 같이 볼게요. 첫 단락을 소리내어 읽고 이후의 글 전개를 예상해서 적어보자. 재밌겠죠? 그 단락에서 다음 중 인상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표시해보자. 사실 여러분 잠깐 끊고, 제가 현장에서 강의할 때는 친구들 글 보면서 이 점검표를 해보거든요. 옆에 친구들 거. 첫 단락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예상될지 한번 적어보자. 그 다음 단락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 밑줄 쳐보자. 막 이러면서 같이 학우들 것 글 비교해 보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토템글쓰기는 서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여러분한테 약조를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 스스로의 이제 자기 글은 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내 글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개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 다음 글의 흥미, 목적, 표현, 복합성 이런 것들 고려해보자. 그리고 그 단락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표시해보자. 이 글의 가장 부족한 점. 흥미가 부족한지, 목적, 표현, 복합성. 뭐가 가장 부족한지, 네 가지 중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끝까지 소리내서 읽고 뭔가 조를 짜서 진행할 때는 여기가 옆에 학우들 글을 같이 이렇게 좀 교차 퇴고를 해주거나 교차 비평을 좀 해주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사항에 따라 글의 등급을 좀 매겨보자. 목적성, 미성, 표현성, 조직성, 복합성. 뭔가 가장 두드러진 요소 1개, 다음이 2개, 뭐 나머지가 2개 이렇게 해가지고 5개니까. 가장 이 글에서는 표현성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조직성, 복합성은 중간 정도, 목적성과 흥미성이 가장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좀 글을 나눠보는 거죠. 이것도 재밌겠죠. 불충분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문장은 A. 문장별로 좀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관념적인 문장은 B. 로 표현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 문장을 좀 고쳐. 아무 표시도 없으면 좋은 문장인 거지. A는 적절하지 못한 거, B는 너무 투머치야.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해보자. 자, 그 다음 무엇인지. S는 무엇, W는 why, H는 어떻게에 대한 문장인데, 뭐 글을 쓰는 의도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뒷받침되지 않는 문장에는 S를 붙이고,
A는 논거가 불분명하거나 왜 그런지 의심스러운 문장은 W를 쓰고, H는 어떻게 상세한 필요를 덧붙일 필요가 있으면 H를 쓰고, 이렇게 다른 사람 글을 좀 퇴고를 해줄 때는 이런 방식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이런 과정으로 무엇을 쓰려고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거나 논거가 불분명하다거나 어떻게 그 글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글도 다듬어 쓰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제로 시키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교수님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썼던 초고를 퇴고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퇴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올려드린 강의 그 과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글에 대한 장점, 단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그냥 정리할 수 있는 표만 다시 쓰세요 라고 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출하기 전에 몇 번의 퇴고라든가 아니면 수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쓰세요. 다 고치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고 힘들 듯 하여 그냥 만약에 앞으로 다시 글을 쓰게 된다면 어떤 거 위주로 고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 글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좀 제가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그 과제란 보시면 아마 문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항 3번, 그러니까 1번, 2번 말고 3번, 4번은 내가 썼던 토템 글쓰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썼던 토템 글쓰기를 내가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거 분석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저 부분은 저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좀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 학우들 글을 이번 학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 중요한 거 하나는 학우들 글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쓴 글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고쳐보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강의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거 따로 이 페이지로 만들어 오진 않았는데 이번 주까지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사회 있죠. 요거 분석, 이게 다른 학우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분석 앞에 했던 우리 점검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지. 이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몇 가지 힌트를 드렸죠. 뭐 흥미, 목적, 표현, 복합 이런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이 글의 장단점을 한번 찝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좀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제목,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사회. 최근 개그우먼 강유미가 휴식기간 동안 성형수술했음을 시인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이게 좀 한 10년 전에 쓰여진 거라 가지고 글이 옛날 건데, 그래서 요즘에도 사실 문제가, 외모지상주의는 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짧은 글,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글을 찾다 보니까 이 글이 적당한 것 같아서 좀 옛날 글이긴 한데, 그래도 좀 여러분 같이 고쳐보아야겠다 해서 가져왔어요. 또 얼마 전에는 김지민, 백보람 등이 얼짱 개그맨으로 사회적 관심을 얻어 일약 대스타가 되기도 했다. 외모와 관련이 적을 것 같은 개그맨들도 얼짱 외모가 필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외모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TV 프로그램 등에 나타나는 외모지상주의를 분석해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한다. 예능계 프로그램 강호동의 연애편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되게 옛날 프로그램인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들이 막 짝짓기를 해서 같이 게임하고 노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 설명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는 남자 연예인들과 여자 연예인들이 같이 게임을 하는데 이를 위해 남자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짝을 이루는 시간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은연중에 출연자들을 못생긴 그룹과 예쁜 그룹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자 연예인 중에는 장영란이, 남자 연예인 중에는 신정환, 천명훈 등이 못생긴 그룹으로 분류되어 여자 연예인들에게 빈번히 퇴짜를 맞는다. 즉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만이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기가 많을 수 있다는 외모지상주의를 공개 프로포즈라는 형식으로 교묘히 포장하여 방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도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도전 신데렐라라는 프로그램. 요거 말고 제가 여기 이미지 이게 워낙 옛날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서 요 그림 찾았는데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같이 이뻐지자. 요것도 요즘은 안 하는데 성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나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인데 그거로 바꿔서 렛미인으로 바꿔서 보셔도 돼요.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 또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외국의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에서 모방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외국의 프로그램에서는 그 의도가 안면장애 등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감을 찾아주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얼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성형을 통해 예쁘게 되는 내용으로 변질되었다. 도전 신데렐라라는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으시 신데렐라는 제투성이 소녀에서 마법사의 도움을 통해 예쁜 여성이 되어 왕자와 부를 얻는 대표적 캐릭터다. 이 프로그램은 외모만 개선되면 누구나 신데렐라처럼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모지상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모지상주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외모 등의 이유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은 실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외모 비관,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원인으로는 외모를 하나의 경쟁력으로 생각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풍조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 매체들이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타파하고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된 후에는 개인의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 즉 외모보다는 자신의 재능, 실력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력을 쌓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외모지상주의는 외모를 비정상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의 문제와 이를 부추기는 TV, 인터넷 매체 등과 관련해 있다. 외모지상주의는 이런 여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적, 사회적 제도들을 토대로 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한편의 글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가끔 제가 쓴 글로 예시를 들으니까 이거 혹시 교수님 쓴 건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막. 사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 글은 단점이 훨씬 많은 글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항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이 글의 장점, 단점을 정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장점도 몇 가지, 장점 1, 2, 3 이렇게 정리하시고 단점 1, 2, 3 정리하실 때 단점이 훨씬 많고 또 단점을 잘 골라야 우리 과제 2번이 그걸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글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강의를 한다면 학우들 글을 교차 평가하고 이제 비평할 수 있겠지만 얘가 이제 좀 그래도 그러니까 파일로 여러분한테 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혀 다른 기존의 글이기 때문에 편하게 막 분석하고 여러분이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퇴고하기 실습을 해보는 건데 1번, 2번 문제는 요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요 글로 해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 글 그리고 3번, 4번은 이렇게 다른 사람 글 한번 분석한 다음에 내 글도 좀 객관적으로 봐볼까? 내가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좀 내가 쓴 글을 객관적으로 봐볼까? 라고 하는 의도로 3번, 4번은 내 글을 이렇게 외모지상주의 이 글처럼 분석하는 이 과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과제도 좀 만만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퇴고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퇴고하기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퇴고하는 건지 어떤 것들 위주로 크게 보고 그 다음 조금씩 소소하게 그리고 점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것들 그 과정 같이 공부해 봤고 어떤 식으로 수정하거나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 예시로 들면서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퇴고하기까지 해야 사실 한 편의 글이 다 완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번 주로 이제 전반적으로 한 학기 동안 글쓰기에 대한 어떤 모든 과정이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는 제가 그 얇은 책 있잖아요. 글쓰기와 어쨌든 조그만 얇은 책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따란! 제가 요거를 옆에서 이제 책상에서 빼오느냐고. 요거 글쓰기와 자기 표현에서 맞춤법 훈련이라든가 약간 요런 거. 좀 그래도 문장 훈련, 맞춤법 훈련.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맞춤법 훈련 이 책에서 우리가 뭐가 나가? 그렇지. 기말 준비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시험은 이제 여러분 글쓰기를 통한 과제는 얼추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시험은 요 책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같이 과제하고 글쓰기 완성하는 거 하시면 되고 이제 남은 2주 동안은 열심히 기말 시험 준비, 기말 시험에 나갈 예상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범위도 알려드리고 우리가 맞춤법과 한자가 기본으로 시험 범위에 나가야 하는 공동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쓰기와 고전읽기 수업에서 나가야만 하는 시험이 반드시 정해진 지정 범위와 지정 어떤 시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양주 동안에는 요 얇은 책을 통해서 시험 준비 조금 매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되겠죠. 여러분 크게 그 스케줄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시험 준비하다 보면 영상을 공부하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시험 준비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다음 주에 그래서 이 작은 책 준비해서 영상 들을 때 이거 준비한 다음에 영상 들으시면 되고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계속 글쓰기 진행 단계다 생각해서 퇴고하기까지 집중해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1차시, 2차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글 다시 한번 쭉 반성적으로 보면서 퇴고하기 잘 수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요즘 최근에 너무 진짜 부쩍 찬바람이 불면서 너무 추워졌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면역력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수업 영상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